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정상회담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보도로 혼재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7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29%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07%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S&P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과 같은 AA 로 설정해 발표했습니다. 신용 등급 전망도 역시 현재와 같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으로 추락한 삼성전자가 최근 본격 출시된 5G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출하량을 기준으로 한 중국 내 5G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중국 업체 비보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대북 특사가 현지 시간 6일에서 9일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램버트 특사는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는 조철수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북미 간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장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소폭 상승하면서 2144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670선 이탈되면서 669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가 이끌었습니다. AI 포럼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플랜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받았는데요. 일단 최근에 액면 분할가를 상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53,000원대를 상회했습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는 광군제를 앞두고 코스피 시장에서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이 한국전력이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다라는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전기 섹터가 2%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은 상승세를 가져갈 동안 코스닥 시장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최근 급등했던 바이오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장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에 다가서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위안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를 공개하고 5G 등 고가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시장 역량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한일 무역 갈등이 해빙 조짐을 보이면서 여행주와 항공주가 다시 나란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카카오가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로 추정되고 있는데 시장 역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장 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소프트웨어와 카드 업종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대형 기술주와 에너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자, 무엇보다 오늘 소폭이나마 좀 일단 호흡을 고르고 있다 이렇게 좀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미국 3대 지수 관련돼서 몇몇 지수는 여기 뭐 신고가의 모습 보이기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의 소폭이나마 약간 흔들리는 모습들은 어제 급등에 의한 일시적인 일단 호흡 고르기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다우를 넘어서 나스닥 S&P 500 지수가 소폭이나 상승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소폭이나 밀렸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어저께 관련돼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즉 1단계 레벨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는 이것이 좀 시간이 걸릴 딱 이런 어떤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시장이 좀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잠시 화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급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오늘 새벽에 나온 그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최근 들어서 어저께까지 상당히 기분 좋게 좀 시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미국 뉴욕 시장이 3일째 올타임 앤 히스토리컬 하이 예스터데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그 미국 증시가 급등하고 있다. 즉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게 좀 바라보이는 것 같고요. 또한 이 아리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아수부터 뭐 유아 프레지던트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얘기죠. 결국 그 미국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나로 뽑아서 여러분들이 결국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에 좋은 것은 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 또 다른 얘기가 있죠. 농담입니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어떻게 보면 작년 이후에 즉 올해와 내년 넘어서 트럼프 대선 관련 상당히 이슈가 커지고 있지만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미국 대통령 즉 대선에 상당히 좋을 거였다 그런 어떤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 등 전체적인 트렌드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미국 그 고위 당국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11월 16일 날 그러니까 1단계 무역 협상 서명 관련돼 상당히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어저께 급등했던 미국 증시 어떤 기본적인 팩트 관련 이런 인물 나오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 인물이 우리가 보시면은 윌버 로스라고 미 상무장관인데요. 어저께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역 적자 커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무장관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난 그 9월 달이죠. 9월 달 이게 무역과 무역계 수지 결손이 약 4.7% 덜 감소했다는 것이고요. 그건 결국 차이나와 독일 관련돼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통해서 그만큼 무역 수지 적자가 감소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아단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보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이 잘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잘된 결과로 결국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최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당히 옥죄인 그런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CNBC는 이런 코멘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11월 달에 1단계 무역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3일 4일 그리고 런던 방문 전후에 정상회담 그러니까
1단계 무역 관련돼서 사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 지표가 최근 들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는 부분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걸로 가는데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비농업 생산 부분이 4년 만에 후퇴하고 있는데요. 4년 같은 경우 2015년 이후의 분기로 보면 예상보다 2019년도 3분기가 노동 경제 성장성 그러니까 비농업 생산성이 후퇴되고 있는데 이것을 후퇴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2018년도 3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3분기 대비로 소폭이나마 기저효과인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비농업 생산성 악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게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또한 FMC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미국의 어떤 연준위원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FMC 관련돼서 추가 금리 인하 관련돼서 상당히 신중한 발언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12월 달까지는 금리 인하는 이제 안 할 것이다 이런 이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주요 인사가 추가 금리 인하 관련돼서 신중 발언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경제에 있어서 연준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까지 딱 정확하게는 확실하지 못한 시그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몇몇 시카고 연준위원을 비롯해 몇몇 인물들은 여전히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서 물가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보겠는데요. 앞서 보셨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미국 증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계속 늘려라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물가 맞물리고 있다는 걸 보면 결국 소비가 늘어난다는 이슈가 전제 속에서 미국의 FMC의 연준의 어떤 물가 레이트가 기준금리가 2%인데요. 자, 소비가 결국 주가가 올라가고 소비가 늘어난다면 결국 이것이 추가 금리 인하보다 추가 금리 인상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끝난 새벽 증시는 어저께 역사적 신고가 이후에 소폭이나마 한 템포 쉬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좀 쉬어가는 장세였고 종목 장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원달러 환율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위안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장의 원달러 환율이 워낙 또 위안화와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원달러 환율도 계속 내려오는 추세거든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환율이 상당히 시장에 좀 큰 이슈가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서 환율 조작국이다 이런 어떤 코멘트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런 코멘트를 왜 계속했냐면요. 미국이 결국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해 올 때 그만큼 세금을 부과한다면 중국 측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결국 위안화를 달러 대비로 어떻게 보면 떨어뜨려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관세 부과만큼은 서로 이렇게 맞추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위안화가 소폭이나마 약세가 됐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미국이 중국 관련돼서 고관세 부과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그러면 결국 미국이 고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위안화 예상보다 좀 이렇게 달러 대비 약세 모습 보이는데 이걸 좀 올려야 되지 않은가 이런 부분과 좀 맞물리고 있다 보겠고요. 자, 환율 관련된 상당히 좀 복잡한 얘기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통상 통상 7%대 밴드를 넘어서 이걸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뭐 증권사 페이퍼의 내용인데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페이퍼가 있어서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자, 보시는 페이퍼가 IBK 투자증권에서 블룸버그 자료를 통해 말씀드렸는데, 자, 가장 의미 있는 부분들이 2017년도 1월부터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달러당 위안입니다. 즉 1달러에 7.6위안 그리고 1달러에 7위안인데 우리가 통상 바우처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그 중국의 그 7%대 성장률을 떨어졌을 때 바우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환율도 즉 달러당 7위안 그러니까 포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2019년도로 좀 보시면 지난 8월 달에 1달러 7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냐면요. 똑같은 그 한 나라의 그 환율이 이렇게 급락하는 것은 결국 중국이 환율 조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큰 트렌드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2017년도 1월달 같은 경우에는 1달러에 6.8, 6.9 위안이 있고요. 2018년도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에는 1달러에 6.3위안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부터 2018년도 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 이렇게 달러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위안화 가치가 예상보다 좀 그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도 하반기 때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환율이 그 나라의 어떤 기본적 통화의 가치인데 통화의 가치가 2017년도
1월부터 2018년도 1월까지 이렇게 달러 가치, 그 위안화 가치가 강세로 갔다가 2018년도 이후에 강세로 가는 이유는 결국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분쟁기,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너희들이 미국으로 수입하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야,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 가지고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결국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 약세 모습을 보였던 부분과 이제 맞물렸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도 초까지는 상당히 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관련된 훈훈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신 것처럼 미국의 어떤 재무장관도 상당히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위안화 가치가 오히려 강세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상당히 또 옥조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즉 또 다른 분쟁기가 있을 때 예상보다 위안화가 좀 약세 모습을 보이겠다는 걸 보면 여전히 최근 들어서 미국의 어떤 달러 대비 위안화의 약세,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 중국 측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만 11월 달에 될지 12월 달에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무역 관련돼서 잘 된다면 그만큼 위안화를 약세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판단 속에서 최근 들어서 위안화가 달러 대비 예상보다 강세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볼 때는 환율 조작국 지정 관련돼서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섰다. 즉 2018년도 하반기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련돼서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도 이거에 따라서 아이러니컬하게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 우리가 통상 그 환율이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원달러 환율이 그 달러당 1156.9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6월달 어떻게 보면 6월 28일 날 그 당시에 1154.7원인데 이때 이후에 최저가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위안화 가치의 달러 대비의 강세가 원화에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로 예상 상대적인 강세 모습 보이는 걸 보면 이거는 결국 그 미국과 어떤 중국의 그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예상보다 중국 측의 의도를 가지고 위안화를 다시 한번 강세로 좀 몰아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정리해 보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된 건 아닙니다만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좀 말씀드려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 16일 이때 좀 그 미국과 중국이 1단계 사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후에는 11월 달이 아니라 12월 달 할 것이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언제 결정되는지, 그리고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의 소폭이나마 혼조세의 모습은 11월 달이 아니라 12월 달로 1단계 무역협정이 지연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딱히 잡히는 것이 없다, 그런 어떤 불투명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원달러 환율 그리고 위안화의 어떤 방향성은 1단계 무역협상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흐름 짚고 왔고요. 이어서 어제 시장에서 크게 올랐던 종목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으로 추락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요, 최근 본격 출시된 5G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은 중국에서 29%로 나타났습니다.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좀 엄격하게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4G와 5G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관련돼서 5G, 그러니까 5G 관련돼서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는데 직전에 그 4G 관련돼서 상당히 다른다는 부분도 먼저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국 시장에는 8일 날에 갤럭시 폴더가 일단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15일 날에는 어떻게 보면 화웨이의 그 메이트 X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보고 계시는데요. 잠깐 좀 제가 이 준비된 그 갤럭시 좀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 곧 출시될 내용이죠. 내일 출시될 갤럭시 폴더 5인데 이건 특징이 결국 접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게 접힌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그 출고 단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중국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 4G가 나온다 그러면 5G죠. 247만 원 출시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는 화웨이 관련돼서 메이트 X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강조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갤럭시 폴더 5G는 접는 것인데 예상보다 중국 성향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접는 개념이 아니라 반대로 접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첩은 이렇게 접지만 이거 반대로 접는 개념이기 때문에 갤럭시 폴더 4G와 그리고 화웨이 메이트 X가
우리가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그 이번에 화웨이가 나오게 된 그 메이트 X, 그러니까 15일 날 출시될 것들은 갤럭시 폴더보다 약 30만 원 정도 약간 좀 비싸다고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화웨이 그동안의 정책들이 좀 저가인데 결국 중국 내에서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삼성전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드 배치 그런 이슈에 중국 사람들이 나는 화웨이 쓸 것이야, 이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갤럭시보다 약간 비싸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접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접힌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웨이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 우리는 통상 그 핸드폰 사면 그게 구글 플레이부터 이런 부분이 장착되어 있는데 결국 중국의 화웨이는 그런 부분들이 장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관련돼서 제재했던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국 이외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없으면 과연 앱을 어떻게 다운받지? 그런 불편함 속에서 화웨이의 어떤 메이트 X를 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뭐 시장에 바라볼 때는 화웨이가 좀 많은 분들이, 즉 구글 플레이 시스템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좀 말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좀 페이퍼가 나오는데요. 그 IDC라고 그러죠. IDC 사이트가 유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데이터 통계를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기사의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이번에 3분기 중국의 4G가 아니라 5G,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에는 전체 스마트폰 중국 시장 관련돼서 중국 시장의 29% 시장 점유율로 비보가 54.3%, 그러니까 그 5G 시장에서는 비보가 1등, 그리고 삼성전자가 2등이다.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다 보겠고요. 또한 그 5G 관련돼서 그 또 다른 그 1위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보, 그리고 위에는 삼성전자인데 3위가 화웨이, 그리고 4위가 샤오미, 그리고 5위가 ZTE, 그러니까 중흥통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띈 것들은 우리가 지난 시기에도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지난 4G, 지난 4G 그것들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13년까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 1등을 달렸던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급격히 밀렸던 것처럼 결국 이제는 그 새로 4G가 아니라 5G가 나온다면 현재까지는 삼성전자가 2위를 달리고 있지만 결국 화웨이를 비롯해서 이런 어떤 중국 홈그라운드의 어떤 메이커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그 삼성전자가 현재까지로 중국에 어떻게 보면 그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일시적이다.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를 비롯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샤오미도 이제 또 다른 폴더폰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트렌드 보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상당히 좀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다른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페이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트렌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요 20대국 그 수출 관련돼서 증감률을 보면 여전히 뭐 반도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 10월, 그리고 2019년도 8월, 그리고 9월, 10월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관련돼서 예상보다 증감률, 그러니까 2019년도 8월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8월 대비로 증감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현재까지 우리가 몇몇 데이터가 있지만 예상보다 반도체가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로, 정기 대비로는 상당히 좀 급감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의미 있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시장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카카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59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추정치는 501억 원이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의 주가 흐름 그리고 영업이익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네이버가 실적이 잘 나오더니 카카오까지 실적이 잘 나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이런 플랫폼 업체라고 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IT 기업의 한 흐름을 맞춰가면서 실적 조정들이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정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예측했던 것보다 영업이익이 90억이 더 나왔네요. 그런 관점 쪽에서 분기 최대치를 쓰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세부적인 내용들도 다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카카오가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들어오면서 카카오톡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화창 맨 위나 아니면 맨 아래 다양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이제 낚시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어떤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 번쯤 누르고 싶을 만한 유혹 한번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약간 광고 문구도 생각보다 어떤 좀 잘 유입시킬 수 있게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매출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카카오톡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통틀어서 톡 비즈니스라고 얘기합니다. 톡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이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하면서 2분기에 서프라이즈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쪽의 매출이 1,500억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번 분기에요. 그래서 한 50% 이상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적을 이끌어가는 힘 이런 쪽에 대해서 시장은 좀 더 바라봤던 부분들이고요. 또는 이제 포털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올라왔을 걸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이죠. 다음 포털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검색 광고 수입 이어졌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신사업이죠.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특히 아마 앞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타다가 아무래도 검찰에 기소되고 영업에 타격을 받은 만큼 오히려 카카오가 좀 더 모빌리티 관련된 쪽의 분야를 조금 더 확장시키지 않을까라는 거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조금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카카오티 택시인가요? 네,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더 공유형 관련된 쪽에 어떤 발을 확장시키려고 좀 더 노력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변화를 기대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 동기도 벌써 2배 이상 성장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도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콘텐츠 쪽은 마케팅비가 좀 급증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라 클래식이라든가 달빛 조각사 같은 게임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흥행을 좀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제가 이 게임을 안 하면 흥행이 실패 같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어지는 관점인데, 하지만 일본의 웹툰 사업인 피코마, 게다가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웹툰과 웹소설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세는 유지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좀 이따가 IR을 하면서 나오는 부분들 쪽에서 이 SK텔레콤과의 지분 교환한 이후에 어떤 전략적인 변화로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주가는 반응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실적 잘 발표한 날 주가가 오히려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장중에 어떤 변화만 나오고 약간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최근의 흐름들, 특히 실적 발표 전에 좋을 걸 예상하고 먼저 살짝 올라갔다라고 보게 되면 이에 따른 부담감도 약간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장중 고점에는 추격 매수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의 영업이익이 발표됐다는 부분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일단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시장에서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의 영업이익은 591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이어가고 있는 종목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해빙 조짐을 보이면서 여행주와 항공주가 나란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주가가 올라가는 건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움직인다라는데 좀 더 무게를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떻게 여행 항공주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행을 가야 되겠죠. 특히 내국인들이 출국하는 흐름들이 확인이 돼야 그에 따라 반응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앵커님은 오늘 올해 해외여행 가셨나요? 네, 저는 여름에 해외여행 다녀왔습니다. 네, 자랑하시는군요. 네, 저는 못 자랑이에요. 갔습니다. 네, 지금 흐름을 봤었을 때는 그런데 앵커님처럼 모두 다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내국인 출국자 수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여행지의 아웃바운드 여행객 실적을 보게 되면 소비 심리 그리고 환율 같은 영향권들, 특히
앵커님이 여름에 여행을 가셨으면 환율 때문에 조금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 출국자 수의 증감률 추이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감소가 뚜렷하고요. 특히 증감률 자체가 하향되고 있고 아마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아마 8월달, 9월달까지 나왔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이를 좀 상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행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초기에는 패키지 여행으로 그러니까 즉 어떤 가이드가 깃발 들고 있으면 거기를 졸졸졸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와 이런 해외여행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고 알 수 있다가 지금은 이제 몇 번 가보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 그냥 우리 항공권 끊고 그리고 숙소만 예약하게 되면 바로 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자유 개별 여행 쪽이 강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행사 입장 쪽에서는 패키지 여행으로 가야 돈이 많이 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졌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또는 일본의 불매 운동과 관련된 여파의 타격입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국인들의 방일 관광객 추이를 보게 되면 일본에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이나 9월 달 특히 본격적으로 일본 불매 운동이 커졌던 두 달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줄어든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항공주, 여행주 모두 다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대일 관계에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의 때 보면은 예정에 없던 11분간의 아베 총리와 면담을 했던 대통령의 모습이 잡히는데 일단 두 분이 웃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약간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또 가장 또 중요한 변화가 워낙 강세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1,150원대 부분까지 장중에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1,200원대 이상에 대한 부담감들을 충분히 떨쳤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워낙 강세가 차지하는 흐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무엇보다 주가의 가장 큰 호재는 낙폭 과대입니다. 그에 따라서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항공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행주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올해 거의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70%, 하나 투어는 50% 가까이 줄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반대로 이 부분이 끝이다라고 하긴 모르겠는데 올해가 다 갔죠. 내년이 들어오는데 내년 같은 경우 전망이 적어도 한 2018년도 부분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저효과와 함께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항공주뿐만 아니라 여행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올해는 장사 망쳤다. 하지만 내년에는 기대가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염두를 하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지표는 별로인데 주가는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추세에 대한 정점까지 보면 단기 추세에 대한 정점까지 보면서 한번 팔다리를 봤다가 그래도 비수기입니다. 여행 관련된 비수기다 보니까 한번 팔고 다시 한번 한 겨울 사이에 한 1월 달 정도쯤이면은 단기 또 눌림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쪽에 다시 재매수를 해서 내년에 대한 실적 변화가 이어지는 흐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워낙 이런 여행주 같은 경우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부침이 좀 크다라는 것들도 염두를 하시면서 일단은 내년에 대한 개선 기대감에 흐름을 맞춰보면서 시장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일 관계뿐만이 아니라요. 이 사드 이슈로 다소 좀 경색되어 있던 중국과의 관계도 완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홈쇼핑에서 이례적으로 우리 상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특별 방송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보면 되겠습니까? 네, 주중 대사까지도 출연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동방 쇼핑이죠, 한국말로는요. 그래서 중국 상하이 홈쇼핑 채널에 한국 상품의 특별 판매를 방송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조금 높아졌고요. 게다가 지난 리커창 총리가 삼성전자 시안반도체 공장 방문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 현지 법인 100% 지분의 합작 법인을 보유 허가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 바뀌는 게 아니냐라고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들이죠.
하지만 일단 중국의 의도를 뭔가 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단은 중요한 게 그 지정학적 구도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 쪽에서 반대로 보게 되면 일본, 한국, 미국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지정학적 구도 쪽에서 일본과 한국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때 슬쩍 손을 내밀어서 한국 쪽이 우리로 또 발을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 타진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또 책략 중에 하나겠죠.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유화책의 한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한 일정 부분을 살짝 보여준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국도 우리를 간본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특히 가장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개선시키겠다. 그러면 지금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그동안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나왔던 어떤 제한된 부분을 바로 풀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단체 관광객, 그리고 전세기 크루즈 여행, 그리고 판호 재개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이슈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약간 너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다. 게다가 또 미국이 일본에 미사일 배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선제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좀 챙겨주는 역할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지 아직 본격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은 살짝 높아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징후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맘 놓지 말자. 그게 중국인의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종목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 소폭 빠졌는데요. 최근 좀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실 매물들이 나오면서 어제 코스닥 시장 전체가 좀 빠졌습니다. 이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솔직히 바이오주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한 30분씩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바이오 쪽은 좀 약합니다. 왜냐면 워낙 제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좀 없고요. 특히 다른 전문가들이 되게 신기한 게 마치 본인이 약사인 양 아니면 본인이 의사인 양 여러 가지 품목들을 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과 출신이고 그쪽에 전공이시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기사에 나온 내용들 그대로 반복해서 앵무새처럼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전문가가 잘 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바이오주 잘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먼저 첫 번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냥 주식과 관련된 동향 쪽으로 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HLB가 어느 정도 시장의 바이오주의 개선을 이끌어낸 다음부터 일단 아직까지 FDA 허가가 나오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먼저 주가가 좀 오버한 거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좀 조정 국면들이 일단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몇몇 종목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지온, 소아 선천성 심장 질환 약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젠백스도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데 전립선암 치료 효과가 확인됐다. 확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테레콘 RF 제약, 비보존 임상에 대한 기대감. 쉽게 말씀드리면은 임상 결과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해서 기대감이 전부이지 이게 확인돼서 그 다음에 HLB처럼 FDA 신청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밟는 건 또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위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빠졌어? 안 되겠다. 좀 시장의 기대감이나 주목을 받아야겠다. 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가 부각되는 것뿐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전히 제약 바이오주를 바라볼 때 내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영업 활동에 대해서 잘 안다. 그에 따라서 나는 이 회사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다. 라는 관점 쪽으로 대응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90%가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감이나 개별 모멘텀 중심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한계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술적 분석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 때문에 단타 그리고 빠른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한계다. 그리고 대응이 뭘 보고 바이오주를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아예 뭐 급등하고 뭐 주가가 저점에서 뭐 2배, 3배 올랐다고 하더라도 안 보면 되죠. 예, 그런 쪽 말고도 투자할 대상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그래도 그나마 좀 챙겨봐야 될 쪽은 바이오 시밀러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쪽 대표적으로 주가는 별로 안 좋습니다. 노바렉스, 셀바이오텍, 비피도 뭐 이런 어떤 유산균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성장은 하고 있는데 그런 쪽과 같이 비교해 보게 되면 오히려 실적과 성장세는 눈에 보이는데 어떤 단기 모멘텀 가지고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소외되겠죠. 하지만 성장세가 부각받으면 여전히 기대감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이런 쪽이 낫고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용어도 워낙 어렵고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어려운데 그래도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실적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5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셀트리온과 같은 실적주는 그럼 좀 담아봐도 좋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낫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반기 때 실적이 부진했을 때도 하반기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바이오주를 대응하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를 추세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실적이 좀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가 뭐 급등하는 현상들이 그래서 뭐 2배, 3배 안 간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나마 실적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겠다. 관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40% 증가하면서 1,000억 원대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에 셀트리온이 발표한 기업의 앞으로의 계획 중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거 같습니다. 2030년까지 매년 1개 제품 이상의 후속 바이오 시밀러를 허가를 완료하겠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구체적으로 뭔가 앞으로의 액션에 대해서 하나씩 보여준다. 이게 가장 기업의 신뢰가 아닐까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 앞으로의 품목들이나 이에 따른 변화들을 계속 꾸준히 추적하는 게 오히려 더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중요한 단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장암 치료제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죠. 잘 알려져 있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알레르기성 천식과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발음도 어렵습니다. 졸레온가요? 네, 이쪽에 바이오시밀러 같은 글로벌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30개 정도 대기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씩 구체화시키면서 또 상용화시키고 실적으로 이끌어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기업이 나가야 될 특히 바이오 기주가 나가야 될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여타 제약 바이오주보다 저는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중장기적 흐름들이 좀 더 신뢰가 간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짚고 왔는데 실적이 좋은 한 가지 더 종목 더 있습니다. 종근당 홀딩스인데요. 최근에 좀 저평가 매력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종근당 홀딩스 사봐도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8개 자회사가 있는데 상장사 경보제약,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그리고 비상장사까지 합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덩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영업이익도 160% 늘어나는 종근당 건강 같은 경우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도 원료의약품 쪽에서 영업이익이 89% 이상 증가하죠. 이런 좋은 자회사가 있는데 주가가 못 갔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주요 자회사 6개 적정 지분의 가치가 9천억대인데 지주사 할인율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적어도 한 12만 원대는 가야 일단 그렇게 안 비싸지 않는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봤었을 때 특히 락토핏이죠. 종근당 건강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락토핏 관련된 쪽 앵커님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장이 편안해집니다. 저도 와이프가 권해서 먹어봤는데 바로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어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선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종근당 홀딩스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조모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7도, 춘천은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설이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는데요.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20도를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이 쾌청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북부 산간은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며 비가 얼어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은 아침부터 차차 흐려져 낮에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10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18도, 부산 19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서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와 서해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기 입동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내려가며 매우 쌀쌀하겠고요. 주 후반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